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뉴스들을 보면서 물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뉴스를 몇 개 좀 모아봤는데요. 그 총파업의 목적이 안전운임 확대라는 것이고, 화물연대가 총파업 이틀째다, 오늘 현재. 그래서 조합원과 그 경찰이 충돌했다, 이런 뉴스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뉴스 제목으로는 체포된 노조원들 강경 대응에 당황해서 하이트 7로 하루 만에 출고 재개, 이런 뉴스도 또한 있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접한 것으로서는 하이트 진로의 그 운송 업체가 3월 달에 그 민노총 화물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아마 그 선발대 성격으로 먼저 그 파업을,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것으로 그렇게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파업이 6월 7일부터 발생을 하니까 정작 그 참이슬 쪽에서는 하이트 진로 쪽에서는 출고가 재개됐다, 이런 또 뉴스가 있네요.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극적으로는 현대차, 기아, 볼모로 잡은 화물연대 산업 현장 곳곳서 셧다운 공포, 공포를 조장하는 또 뉴스 제목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울산에 있는 어떤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이 뭐 차들이 세워져 있는 데서 요소수 대란에 기름값 폭등해서 안전 운임제가 정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랭카드를 붙여놓고서 투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결론은 돈 더 달라는 얘기겠죠. 뭐 쉽게 좀 얘기하면은 돈 좀 더 줘,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우연히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말하자면은 논리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감성에 이게 호소하는 그런 표현이 좀 멋있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열정이라는 불꽃이 지고 성숙이라는 숯불이 온다. 개인 인생에 열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권태기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면은 성숙기가 온다, 뭐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이 강사의 표현인데요. 저는 솔직히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일으키는 것을 불꽃이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성숙이라는 숯불이 이 노조 활동들이 숯불이라는 그런 게 돼서 잘 고기가 익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역량들이 되기를 희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제 강대강으로 하면은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또 좀 뭐 비약해가지고 확산될 소지도 있는 것이고요. 뭐 저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물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연대의 파업이 공급사슬에서 제약이 된 물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방조치 사항으로서 기업마다 물류 조직을 좀 키워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제가 좀 꾸민 걸 보니까.
그 이제 그 생산업체가 있고, 그 물류업체가 있고, 물류라는 게 이제 좀 광범위합니다만은 화물연대는 이제 운송만 하는 건데, 물류하면은, 뭐, 대표적인 게 또 운송이 되겠죠. 뭐, 창고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물류에 들어가긴 들어가는 겁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이제 최종적으로 판매업체와 소비자, 고객한테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이제 납품업체도 그 뭔가 납품을 하려면은 그 화물차를 가지고 생산업체에 원료를 납품을 하고 원재료로서, 그리고 생산업체는 생산해 가지고 또한 그 유통 구조 속으로 그 운송을 하게 되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공급 사슬에서 제약이 된 물류다. 그러니까 이 물류가 그 제약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막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 무역 전쟁이나 실질 전쟁으로 봤을 때, 물류라는 것이 이제 국가의 이 혈액순환 같은 건데, 이 물류는 전쟁에서 이제 병참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전쟁을 하는데 병참이 제약이 된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그 패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 시각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제적으로 무역 적자에 지금 뭐 들어섰다. 그 다음에 2020년도 1분기 지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하는데, 이제 다 그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서 그 화물 운임을 그럼 얼마나 올려줘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거는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데서 어떻게 결정돼야 될 일이지만은, 뭔가 좀 그 해결책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좀 일 개인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물류가 말썽이니까, 이게 제약이니까 이 제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푸는 거는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해답이 그렇게 쉽게 안 나온다면은 우선은 이제 회사가 돈이 좀 들어갈려는지 모르겠지만, 직영차로서 그 납품업체가 이 생산업체에 납품을 하고, 생산업체는 그 판매업체와 소비자한테 또 직영차로서, 또 직영진원인 거죠, 운전기사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직영이 다 100%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닐 거고요. 긴급 사태 때 그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은 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위험 요소를 미리 생각해 가지고 대응을 기업은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한 군데다가 너무 그 몰려져 있으면은, 그런 다른 운송 수단도 좀 생각을 해보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언뜻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근본 해결책은 또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소사장제가 답일까 뭐 이렇게 했는데, 직영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그 운송 계통에서 일을 한다면은, 나이가 먹어서 그냥 퇴직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은 그 차를 사가지고 지입제식으로 소사장제로 또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조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사장이면은 노조에 들어가겠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그 차 한 대 한 대당 사업가를 만들어 버리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 현업 시절 때 이렇게 해서 윈윈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직 내로 한 기업의 조직 내에서 축소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윈윈윈 그 세 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근본 해결을 위해서. 이제 생산이 있고, 그 다음에 물류가 있고, 조직 내에서도 물류 담당하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 있겠죠. 이런 이 관계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 특히 이런 데서는 물류를 편마해 가지고 창고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이 운송직이나 해먹는다. 뭐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관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을 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 내 물류 조직을 키워야 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현대차의 예를 들어보면은 현대모비스가 실질적으로 모기업 성격 같은 일을 하거든요.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도 만들지만은 그 물류 조직이 말하자면 그 위에서 이렇게 이 상호 간에 조정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어떤 상호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송만이 아니고 이제 납품도 하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하고 그 다음에 기아에도 납품을 하니까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또는 또 현대글로비스라고 또 물류업체가 있죠. 어쨌든 누가 하든지 간에 물류 조직을 좀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류 CEO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서플라이 체인이 현재 팬데믹 이후로 국제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또 파업까지 벌이니까 더더욱 한국 경제를 망쳐먹겠다고 작정을 하지 않는 한 도저히 지금 인근 가지고는 뭐 진짜 굶어 죽겠다 정도로 운임을 안 올려주는 건지 먹고 살만한데 더 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건지 그거는 이제 뭐 실무를 모르지만 그럼 운임이 얼마냐 그러면은 톤당 얼마 받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얼마 받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거를 총괄하는 어떤 CEO급이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CEO가 화물연대와 대화창고 역할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직영 비중으로도 좀 조직 내에서 운송부를 좀 둬가지고 물류부라고 뭐 또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것을 직영으로 해서 위험 리스크에 좀 대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불법 집회 같은 거는 이제 법으로서 당연히 불법이면은 이제 불법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적법하게 하더라도 적법한 파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합리적이고 또 이 대화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려면은 뭔가 그래도 이 히든 카드 같은 거 같은 그런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조직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업 시절 때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좀 소개드리고 싶은데 이 직원들 보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운송하는 화물 운전 기사를 고객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 대우를 해라. 그래야 된다. 왜냐? 그 사람들이 직접 못 오니까 운전기사를 보내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거기까지 납품을 하더라도
그 운송 기사는 에, 고객한테 고객을 대리해서 가는 사람이다. 이 정도 그 사회적인 위상을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미국같이 큰 널따란 그 땅덩이에서 그 트레일러를 끄는 운전기사들의 삶에 대한 그런 그 유튜브 내용도 봤었는데 참 그 거리에서 사는 삶, 길에서 사는 삶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집에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미국이라는 넓은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운송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분들도 있는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만은 미국 내에서도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는 자꾸 힘드니까 운임을 많이 주고 대우를 잘해준다 그래도 힘이 드니까 너무나 넓어서 거기는 그러니까는 이 트럭 운전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그 미국 내에서 나온 뉴스도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반나절이면 가는 데거든요. 그걸 파업을 이렇게 해서 안 하면은 경제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익을 생각하는 그런 좀 그 거시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입장에서 서로들 대화를 해야 되는데 완전 그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그런 게 이제 그 되다 보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 협상이나 뭐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윈이 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이 하이트 진로가 왜 그러면은 화물연대에 가입했느냐 그거를 비판할 게 아니고 왜 가입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거를 해결을 못했으니까 지들이 그 노조라는 힘을 빌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회비를 내면서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민노총한테 이용을 당한 거라고 난 봐요. 개인적인 이거는 뭐 상상이고 소설입니다만은 니들이 선봉장에 한번 나서서 먼저 파업을 해. 우리가 다 뒤따라서 뒤에서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전 그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그 일어난 발생 순서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윈윈윈 이거에 대한 생각하는 거를 거국적으로 그 국토해양부인가요? 그 뭐 국토 뭐 이런 교통부인가? 그렇게 그런 데서 좀 거국적으로 또 산업통상부하고도 이렇게 따로따로 놀 게 아니고 산업통상부하고도 협업을 하고 또 해상운송도 있으니까 또 그 해양에 관리하는 데가 뭐 우리나라가 또 그것도 국토해양부인지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육해공으로 하는데 지금 육상 그 화물연대만 한 거죠. 그 이제 대안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삼면이 바다라면은 바다를 이용한 뭐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천천히 갈 수 있는 거는 또 그런 대안도 뭐 없으리라는 법은 없고 돈이 좀 비싸게 들더라도 뭐 막히면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화물 운송기로 해서 또 운송하는 방법도 뭐 없지는 않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대안이 또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급한 거는 뭐 오토바이라도 해서 요즘에 택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뭐 활용을 해서 뭐 소량인 경우 그런 것도 이용을 해가지고 좀 뭐 또 좀 다방면으로 안전장치들을 좀 많이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상상과 뭐 희망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물류 조직을 키워라. 그래서 그 키운 물류 조직이 협상할 능력과 그 다음에 예상과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말하자면은 근본적인 예방 조치적인 방법을 제안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소회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